쌍용자동차 위기 진단과 회생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바로 이어서 그냥 2부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쯤 김덕중 지부장님께서 뭐 거의 막 결론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다시 또 이제 좀 돌아와서 이렇게 위기가 늦게 발견된 이유, 발현된 이유, 그건 좀 말씀을 오민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그 위기가 발현되게 된 핵심 책임은 마인드라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마인드라만 책임이 있을까? 여기에 이런 위기가 오게 된 책임은 정부는 없을까? 그 사측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성질 급하신 오민규 의원께서. 아니, 정부가 뭐 기업 구조조정 사례가 있게 되면 항상 이제 원칙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뭐 제1의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대주주가 책임질 것. 두 번째가 그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낼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해관계자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이해관계자에는 노사도 있고 주주도 있고 채권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제1번 원칙이 이제 대주주 책임인데 정부가 그걸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 된 게 이번 쌍용차 국면에서는 마인드라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해요. 정부가. 그래서 최근에 그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은행의 주채권단으로서 여러 가지 이 참견이나 개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주채권단이 되게 된 과정이 2019년 하반기에 약 1,000억의 추가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900억, 1,000억 수준이던 대출 규모가 그때 1,900억으로 늘어나서 뭐 거의 전체 채권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주채권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희한하게도 딱 그때부터 쌍용차 재무제표가 망가집니다. 산업은행이 1,000억을 집어넣은 그 순간부터. 아니 재무제표가 나빠져서 부채를 얻은 게 아니고. 네네네. 이미 2분기까지 괜찮다. 산업은행도 당연히 실사를 했겠죠. 그 당시 이제 뭐 기업노조 홍보물들을 다 잘 보시면 산업은행이 뭐 와서 공장까지 와가지고 충분하게 실사를 하고 갔다. 뭐 이런 그 보도들도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실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1,000억 정도 규모면 이동걸 회장이 직접 컨펌했을 것임에 틀림없고요. 당연히 그 구조조정할 때 그런 원칙을 제기하는 산업은행이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을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야 이거 전망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그때부터 물론 그 전에 뭐 흑자를 본 건 아니지만 적자 규모가 한 200~300억이던 게 분기별로 3분기 그 2019년 3분기부터 1,000억대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야 이거 뭐냐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사기를 친 거냐 아니면 뭔가 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천재지변에 달하는 준하는 뭔가 그 경영 악화 상황이 있는 거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당연히 국민 혈세를 지키는 국간직이 입장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도대체 뭘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고 현재로서는 2019년 하반기에 갑자기 지표가 왜 나빠지는지도 재무제표만 봐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뭐 팬데믹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나빠졌던 거는. 근데 이 상황이 코로나19 그 충격을 맞으면서 이제 결정타를 맞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럼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라도 채권단 입장에서라도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재실사를 하고 이게 내가 투자를 실패한 건지 아니면 이 마인드라하고 쌍용차 경영진이 사기를 친 건지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영 악화 요인이 있는 건지 첫 번째 상황 뭐 투자 실패면 투자 실패한 책임을 져야죠. 산업은행이. 두 번째 이유라면 마인드라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고 세 번째 사유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다시 도와줘야 되겠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난 책임 없어. 나는 뭐 몰라 라고 하다가 이제서야 뭐 마인드라 책임도 묻지 않고 엉뚱한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무쟁의 서약서를 써와라
단협 3년으로 3년. 연장해 와라 이러고 있는 상태여서 좀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가 2010년도 그렇고 2004년 상하이차 매각도 그렇고 매각 과정은 전부 다 정부가 주도했고 네. 그 과정에 산업은행이 사실상 뭐 거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돈 빌려준 상태에서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해. 네, 이게 네. 과연 국책은행이 해야 될 역할인지 정부의 역할인지 네,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 덧붙일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연동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의 경영 악화, 위기의 표면적인 원인은 결국 유동성 문제였죠.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ARS든 뭐 법정관리 신청이든 이런 절차를 이제 갖게 된 것인데, 네. 사실 조금 더 시야를 넓고 길게 보면은 이미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좀 더 가깝게 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차원의 완성차 판매 시장 자체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쌍용차만의 어떤 어려움은 아니고 네. 글로벌 차원의 완성사들이 다 이제 판매량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이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겪은 것은 또 사실이고,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코로나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네. 쌍용차의 경우에는 더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국내 7개 완성사 중에 이제 뭐 트럭이나 상용차를 생산하는 브랜드 제외하고 5개 완성사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판매량이 이제 얼마나 줄었느냐를 따져볼 때 쌍용차만 내수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4개 완성사는 내수 판매량, 수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지,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적극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하면서 수출 시장은 어려우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신차를 내고 내수 시장을 공략하면서 내수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적어도 쌍용차에 한해서는 코로나 효과가 아주 크게 작용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다시 그 화두를 바꿔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쌍용차가 처한 위기를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판매 위축이나 코로나 효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는 점은 오히려 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첫째, 분명한 이유는 지난 8년, 9년여에 가까운 이르는 기간 동안 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누적된 원인이었다. 이 점을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순간 이건 물타기가 돼버린다. 코로나 때문이다. 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순간 쌍용차 위기를 이게 물타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경영진의 무능함과 무경영 전략, 글로벌 본사의 무경영 전략을 퇴색시켜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경영진의 책임론을 문제 삼고 가야 된다는 점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자본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네. 어떤 자본이든 간에. 네. 그리고 현지에 우리나라 국적의 자본이 아니고 초국적 자본인 한 이 수익을 국내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한 그 자본의 초국적성을 가진 자본의 생리입니다. 네. 수익을 갖고 갈 것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네. 문제는 플레이어가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듦에 있어서, 활동함에 있어서 룰은 어떻게 세팅돼 있느냐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제도적인 세팅은 외국인 투자 促진법에 의해서 제도적인 룰이 세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투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그 뭐 그린필드든 브라운필드든 투자를 이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시장도 보지만 제도적인 환경을 보고서 진입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 제도는 다 구비해 놓고 있으면서 외투 자본의 수익을 무분별하게 어떤 본사로 혹은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고자 할 때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인 세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네. 그 내용적인 문제점들, 제도적인 세팅의 문제점들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네. 이후에 네. 다른 외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들어왔을 때 현재 들어와 있는 외투 기업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네. 한번 또 수익을 탈취해 가고자 할 때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네.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네. 하나는 쌍용차 같은 경우는 기술 목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외투 기업인 GM이나 뭐 르노나 우리 쌍용차 외투 3사를 이야기하지만 네. 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유출하거나 먹튀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내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거나 현금 배당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본사로 수익을 가져가는 르노의 수익 전략은 이랬거든요. 네. 한국 르노 공장을 대상으로. 네. 근데 쌍용차는 직접적으로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 기차 때도 그랬고 지금 마인드라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도 한국의 쌍용차의 매각 협상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서 들어온다고 할 때 인수한다고 할 때 기술을 갖고서 노리고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 가지고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네.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는 뭐 예컨대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야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요컨대 1차적으로는 글로벌 본사의 무경영 전략과 네. 한국 경영진의 무능함을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제도적인 배열들 네. 정부의 어떤 문제의식들도 분명히 2차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결론부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자본의 초국적성을 사실 현지 공장이 견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예, 예, 초국적 예. 기업이든 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그것은 노동조합입니다. 아, 예. 예, 예. 초국적 자본의 어떤 수익 전략, 편법, 네, 탈법, 위법, 불법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네. 쌍용차의 작업장 노사 관계가 충분히 국내 경영진이나 글로벌 본사를 제대로 견제하는 기능을 이행을 했느냐? 저는 이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네. 본인들이 안위만 추구하진 않았느냐. 네. 적절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면 네. 지금 우리가 작년 올해의 위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5년 전, 6년 전의 위기 이야기를 하고 해법을 조금 더 빠른 시점에 모색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정부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기업 노조가 스스로 자성하고 역할을 좀 다시 늦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석범 연구위원께서는 이제 마인드라나 정부나 경영진 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책임도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하신 것으로 네. 예, 그 노조에서 나오신 분은 어떻습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복직하시지 않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하여튼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10년 만에 들어갔는데 다시 이 상황에 놓여갖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보다는 이제 그 소수노조이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공감하면서 현장에서 기존에 있던 공정한 동료들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좀 사회적으로 좀 저희 목소리 좀 내는 거에 대한 사업들을 좀 계속 해왔고 지금도 현재도 이제 고민하고 노동조합 얘기 나오니까 그냥 소리가 확 예. 죽어들어가지고 힘 좀 내시고. 제가 괜히 밖에서 보면 상당히 좀 답답했죠. 저희 이제 해고 복직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서 저희가 그 얘기만 하진 않았어요. 네. 예, 하여튼 그동안 쭉 그 과정으로 보면 쌍용자동차가 2009년도 이후 또 마인드라로 매각 이후에 올바른 정상화가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복직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복직 문제만 계속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네. 그런 반복되지 않는 제대로 된 올바른 기업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역에 어떤 끼치는 영향도 있잖아요. 네. 그걸 떠나서 또 좀 더 보면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중장기적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 요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뭐 노동자들의 얘기들은 사실 다 묻히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가정들을 네, 보면. 네. 언론도 통했고 그랬고 정부에서 사실 그걸 약간 밀어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쌍용차 이제 해고자들의 문제의 절박성만 계속 부각되고 네. 했던 상황 가정들이 있어서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아까 이제 홍석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네, 지금 어떻게든 어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네. 외곽 국면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업노조가 네. 또 아까 얘기했던 정부가 자료된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들을 가지고 함께 네.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위기의 주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빠진 게 있을까요? 저 이제 OBC 더원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거 요런 거는 언론이라고 취급도 잘 안 되겠지만 언론의 책임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언론이 그동안 어떻게 보도했나요, 쌍용차 자동차? 따로 주셨어. 네. 현재 진행형이죠. 네. 언론은. 아. 네. 이런 이제 위기의 원인을 네. 사실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왔고. 네. 근데 정작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는 네.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과 네. 주장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네. 회사와 정부와 글로벌 자본의 논리 그대로만 반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논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제 네. 전달되는 것이 언론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굳이 언론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또 물타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책임은 네. 경영진에 대해서 경영진.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저도 언론 상대로 한마디만 좀. 아, 네, 한마디. 그 저도 기자들 많이 상대하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예. 안타까운 건 이 10년 묵은 얘기란 말이죠. 아, 10년 예. 묵은 얘기를 딱 담당 기자 현재 벌어지는 요것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그 뭔가 분석 기사라든지 뭐 이게 저게 정말 10년의 역사를 녹아내는 얘기구나라고 네, 하는 네. 걸 그런 걸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네. 현상만 보면 산업은행이 뭐라 했다. 근데 참 산업은행이 하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네.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투자를 네. 했는데 본인들이 투자하자마자 네, 네. 빠진 게. 예.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진수 그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관련해가지고 네. 곡지 문제에 대해서 배임이 어쩌고 뭐 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2017년인가 2018년 인도에 직접 방문해서 억지로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 만나가지고 쌍용차 해고자 문제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한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죠. 네, 네. 그 당시 10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던 쌍용차에다가 네. 어쨌건 정부도 그 숫자나 그 회계 장부 재정 문제가 아니라 네. 여하튼 견실한 기업이고 네. 계속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고 네. 그리고 현재 그 노동자들의 고통 특히 한국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으니 네. 이 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네. 그렇게 지금 산업은행 논리를 갖다 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배임을 종용했다는 행위인 건지 네. 예. 그래서 완전히 누워서 침뱉기를 찾고 네. 근데 이걸 이제 언론들이 그 현상만 보고 받아쓰기를 하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매우 아쉽고 네. 네. 좀 지향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네. 언론 얘기를 하다가도 또 이제 정부 책임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그 상하이로 넘어갈 때인가 그 당시에 그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산자부 장관이었나 그때. 그래서 결국 그런 매각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하이차 매각이 완료된 2004년 10월, 네. 2004년 8월까지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누가 하고 계셨냐면 현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이 2003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금감원 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고 그 당시 한참 물밑에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쌍용차 매각에도 사실은 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죠. 우리가 뭐 문서로 다 본 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위기에 쌍용자동차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원흉들이라는 표현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쯤에서 잠시 한번 쉬고 이제 회생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신 이야기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결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쉬겠습니다.